30대 한국인 남성이 중국의 여성만 남아있는 소수 부족의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그녀들의 번식의 요청으로 인해 32명의 여성들에게 모두 임신을 시켜주는 아름답고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박도현은 31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나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왔다.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며 매일 수많은 광고 기획과 시장 분석에 몰두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월급과 복지를 누렸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렇게 평생 사는 게 과연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남들이 보면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스스로는 뜨겁게 도전할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는 20대 후반부터 틈틈이 여행을 즐겼다. 짧은 휴가마다 동남아나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돌아다니며 낯선 문화를 마주했을 때의 설렘에 흠뻑 빠졌었다. 언젠가 내 시간을 전부 털어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떠나보고 싶다. 그러다 30대에 들어서며 그 꿈이 점차 구체화됐다. 정말 미지의 오지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해 세상에 내놓으면 어떨까? 주위 사람들은 무모하다며 말렸지만 결국 그는 결심했다. 퇴사금과 모아둔 자금을 챙겨 31세가 되자마자 회사를 떠났다. 처음에는 남미 아프리카 등지도 고려했지만 중국 쪽 자료를 찾아보니 윈난, 스촨 등 남서부 고원지대나 협곡지대에서 소수민족이 고립되어 전통을 유지한다는 기사를 읽게 됐다. 그중 누군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여성만의 부족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다. 이 얘기가 큰 호기심을 자극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서 무언가 혁신적인 사업을 함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남성 없는 공동체라니 어떤 특별한 사연이 숨었을지 궁금하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결국 배낭을 메고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 베이징에 잠깐 머문 후 곧바로 윈난성의 중심지 쿤밍으로 내려갔다. 현지 게스트하우스나 로컬 카페에서 만나게 된 배낭 여행자 그리고 몇몇 민간 NGO 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지만 대다수가 여성만 거주한다는 부족 이야기는 도시 전설 같은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극소수는 내가 듣기론 스촨과 윈난 접경 부근 해발 23,000m 협곡지대에 남성이 거의 없는 마을이 있다더라. 정확한 위치나 이름은 몰라라는 식으로 흘려줬다. 도현은 곧 사비를 들여 현지인 가이드와 차량을 구해 서부 북서부를 향해 험한 길을 떠났다. 고원과 협곡을 오가며 2주간 돌아다녔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역시 루머였나? 실망이 커졌을 즈음 마을 노인 한 명이 옛날 전쟁이나 분쟁으로 남자들이 떠나고 여자만 남은 부족이 산속에 숨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혹시 지금도 남아있을지 모르지라는 말을 꺼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은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지역이었다. 여긴 사람 잘 못 가. 길이 사실상 끊겼다고 보면 돼. 그 얘기를 듣고 도현은 오히려 좋아, 바로 저곳이군 하고 확신했다. 위험하더라도 시도해 볼래요. 가이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도 못 갈 곳이야. 거길 어떻게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라고 말했다. 결국 일정 부분까진 가이드를 쓰고 나머진 대중교통과 오토바이, 걸음 등으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해 함께하던 중국인 안내자 한 명이 크게 다쳤다. 도현은 그를 중간 마을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남은 길을 혼자 탐험해야 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 무모한 모험이었지만 그는 되돌아가지 않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 못해. 협곡을 따라 몇 날 며칠 이동하자 정말로 인적이 끊긴 구간이 나타났다. 길도 거의 끊겼고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절벽 옆으로 아슬아슬한 오솔길을 지나다
깎아지른 벼랑 아래로 강이 흐르는 장관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다. 길이 무너져 내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컸다. 결국 어느 오후 도연은 낡은 철제 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위험에 처했다. 다행히 로프를 잡아 간신히 추락은 면했지만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기고 지쳐 쓰러졌다. 여기서 구조를 못 받으면 끝장인의 정신이 희미해질 즈음 머나먼 곳에서 횃불 비슷한 불빛이 다가왔다. 그 뒤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봐요, 괜찮아요? 하고 중국어가 섞인 소리가 들려온다. 도현은 자초지종을 설명할 힘도 없어 그저 도와줘요라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낯선 오두막 아니었다. 모닥불 냄새가 났고 배낭이 옆에 놓여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얼마나 아픈가요? 우리가 급히 치료했어요 라고 말 걸었다. 도현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욱신거려 잠시 신음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 여자는 괜찮아요. 살았으니 다행이네요. 곁에는 또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둘 다 영어와 중국어를 약간씩 섞어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도현은 혹시 여긴 어디죠? 하고 물었다. 우리 부족 마을이에요. 타이고족이 살고 있죠. 남자가 없어서 반가운 손님이긴 한데. 여성이 웃었고 도현은 심장이 벌렁거렸다. 진짜구나. 내가 찾던 그곳이 여기였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워 저는 한국인이고 여기 오려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저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리 전통으로는 남자를 들이지 않지만 위험에 처한 걸 봤으니 그냥 외면하긴 어렵죠. 다만 우리 마을 대장이나 다른 이들과 상의해야 해요라고 했다. 그날 밤 도현은 회복 중이라 하룻밤을 그 오두막에서 묵었다. 열이 났지만 여성들이 약초 달인 물을 마시게 하고 상처에 고약을 바르는 등 정성껏 보살펴줬다. 아, 다행히 착한 사람들이구나. 간혹 남자에게 적개심이 있는 건 아니겠지? 불안했지만 분위기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다음 날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도현은 마을 대표 격인 40대 여성 루사를 만났다. 그녀가 설명하길 이 마을에는 현재 여성만 32명이 살고 있으며 20대부터 40대 후반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소수민족 타이고족 중에서도 여러 사정으로 남성이 모두 죽거나 도시로 떠나고 여성들만이 고향 땅을 지켜왔다는 것. 우린 오래전부터 남성을 불신하게 되었고 외부와 교류도 거의 끊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다치고 길을 잃은 상태니 우리가 책임지고 치료해 주기로 했죠 라고 루사가 말했다. 도현은 감사합니다. 저 사실은 이 마을을 찾아 일부러 왔던 거예요. 남들이 말하길 남자 없이 여성이 자급자족하는 특이한 부족이 있다고 해서 호기심과 함께 뭔가 사업 기회를 모색해 보려 왔죠. 그리고 길에서 사고가 났지만 어쨌든 이렇게 도달했네요. 루사는 사업 기회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라고 반문했다. 그는 계속 설명했다. 여기서 생산되는 농작물, 약초, 수공예품 등을 도시나 해외에 팔면 수익이 날 텐데 여러분은 도로가 없고 외부와 소통도 약해 어려웠겠죠? 전 그런 부분을 도와 협동조합을 꾸리고 팔아볼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경험이 좀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요. 마을 여성들이 수군댔다. 듣긴 들어봤어, 협동조합? 남자 없이 지내느라 큰 규모 거래나 외부 판매는 꿈도 못 꿨는데 혹시 우리를 이용해서 돈만 벌려는 거 아니야? 의심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도현은 아니요. 저는 분명 공정하게 하고 여러분과 이익을 나눌 겁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중국 내에서도 별 기반이 없지만 온라인이나 SNS,
그리고 해외 수출 등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일종의 파트너가 되는 거조라며 설득을 시도했다. 하룻밤 회의를 거친 뒤 대다수 여성들이 속는 셈치고 한번 시도해보자. 어차피 이대로 가면 마을 미래가 없으니라며 동의했다. 루사는 당신이 머무는 동안 우리가 협동조합 운영을 배우고 제품을 팔아보는 걸 해봅시다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몇몇은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고 남자가 들어온 이상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라며 신중론을 폈다. 도현이 협동조합 조직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각종 곡물과 약초, 수공예 생산 현황을 살피고 저장 창고나 물자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여성들은 우리 그 정도까진 생각 못했어. 그냥 소규모로 자급했으니까라고 놀랐고 시범적으로 수확량을 기록해 공동 분배하기로 했다. 또한 품질 높은 약초를 외부 시장에 내보내는 루트를 찾기 위해 도연이 인근 도시나 다른 마을로 가보려고 계획 중이었다. 여성들은 이 중 일부가 통역과 안내를 맡기로 했다. 그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열정적인 이들이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라며 교육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점차 도현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모습이 감지됐다. 20대 초중반 여성들은 여기 남자 처음 보니까 신기하다며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고 30대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남자와 함께 일해본 적 없어요라며 진지한 호감을 표시했다. 40대 중엔 우린 남성 없이 지낸 지 너무 오래됐고 이대로는 아이도 없다. 정말 이렇게 살다 죽나라고 회의해 왔는데 도현을 보니 적잖이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밤 30대 중반 여성 샹리가 도현의 숙소를 두드렸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들어온 그녀는 사실 우린 남자 없이 살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 인구가 줄어 마을이 곧 소멸할 거라는 불안이 컸는데 당신이 오니 모두가 희망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고백했다. 도현이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라 답하자 샹리는 우리가 번식이 필요하단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하기엔 조심스러워요 라고 덧붙였다. 무슨 뜻인지 명확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성이 없으니 당신이 그 역할을 해줄 순 없을까? 도현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정말 여러 명이 임신을 하길 원한다는 건가? 샹리는 우리 마을 대부분 여성이 그걸 바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당신을 아는 지 얼마 안 돼 조심스럽죠. 나부터 솔직히 아이를 갖고 싶다. 30대 중반이고 더 늦으면 임신이 어렵다 생각해요. 그가 부담스럽지만 당신들이 정말 원하고 상호 합의된다면 저도 도울 수 있긴 하겠죠. 다만 이런 식의 집단 임신이라니 어떻게 얼버무렸다. 샹리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두와 상의해 만약 합의된다면 당신께 정식으로 부탁할 거예요. 아무 강제는 없어요라 말하고 돌아갔다. 며칠 뒤 마을 회의가 열렸다. 원래는 협동조합 운영과 출하 일정 등을 논의하려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린 앞으로 마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할까? 라는 주제로 옮겨갔다. 많은 여성이 아이 없인 미래가 없다, 외부 남성을 받아들여도 정착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등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여기 외부 남자인 박도현 씨가 있잖아. 게다가 우리 협동조합 대장처럼 일하며 신뢰받고 있지 않나. 아이를 낳는데 협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파격적 의견이 터져나왔다. 도현은 당황하며 저 갑작스럽긴 한데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라며 말을 흐렸다. 여성 대다수가 원하죠. 마을 재건과 인구 보존을 위해서 필요해요라고 강경하게 나왔다. 일부는 단 이게 모든 여성이 다 원한다는 건 아니고 임신 희망자가 있을 테니 그들과만 진행하면 어떨까? 하며 제안했다. 또 누군가는 우리 중 40대 중후반은 이미 힘들지 않을까? 우려했고 2030대는 거의 전원 찬성했다.
결국 합의점은 총 32명의 여성 중 가임기가 남아있는 20여 명이 희망한다면 도현과 순번을 정해 임신을 시도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공동으로 기르고 혹여 도현이 떠난다 해도 아기와 엄마를 마을이 함께 책임진다. 다만 가능하다면 그가 마을에 계속 남아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이었다. 도현은 혼란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결정적 역할을 자신이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의무감과 감동이 일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내가 여러 명을? 그는 머리를 움켜쥐었지만 여성들이 우린 그렇게라도 해야 해. 당신이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애절하게 바라보자. 도현은 알겠습니다. 해보죠. 대신 서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해요라고 수락했다. 회의가 끝나자 여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우리 마을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도현은 멋쩍게 웃었다. 이렇게나 기뻐하는데 내가 무책임할 순 없지. 이후 마을 내부에서 임신 프로젝트 일정표가 만들어졌다. 20대 10명, 30대 10명, 40대 12명 중 일단 40대 중 절반 이상이 희망하지만 나이가 많아 임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가능성을 열자라며 모두 시도하기로 했다. 도현은 체력적으로 벅찰 테니 주 23명씩 순환하는 식으로 스케줄을 짰다. 여성들은 또 영양식과 휴식을 제대로 제공해주자. 그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하며 웃었다. 한 달간 도현은 협동조합 일도 해야 하고 여성들과 차례대로 시간을 보내는 일도 해야 해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물론 어떤 여성은 자연스레 호감과 애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여성은 순수히 아기를 위한 행위로 접근했다. 정서적으로 다루기 까다롭지만 마을 전체가 이미 합의했고 서로 질투나 다툼을 최대한 배제해 평온을 유지했다. 20대 여성들은 난 젊어서 금방 임신될 거야라 장난스레 말하며 도현과 달콤한 순간을 즐겼다. 30대는 상대적으로 진지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질 줄 몰랐는데 당신이 와줘서 다행이야. 40대 중 일부는 조심스럽게 혹여 나이가 많아 임신이 안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도현은 너무 걱정 말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축복이죠라 다독였다. 이들은 모두 임신이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아이 없이 여성만 남은 마을은 언젠가 끝나버린다. 우리는 후손을 봐야 해. 그 간절함이 도현에게도 전해졌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그를 세심히 배려해 체력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고 번갈아 허브 마사지나 약초탕, 목욕을 준비해 주었다. 도현은 이상한 상황이지만 그 호의에 감동해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니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라 농담했다. 마을 남성은 도현뿐이라 살짝 민망했지만 워낙 다정한 분위기가 형성돼 별 큰 문제 없이 흘러갔다. 협동조합도 번갈아 여성들이 일해주는 덕분에 일정이 뒤처지지 않았고 도현도 중간중간 회의를 주재하며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를 기르는 환경과 교육 문제도 함께 대비합시다. 여성들도 그렇지 얘들이 크면 이 마을이 더 붐빌 거야. 학교나 의료시설도 필요하겠네라며 곧장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제발 임신이 잘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기도가 있었다. 한 달 좀 넘게 지난 시점 20대 여성 두세 명이 생리가 늦어지고 입덧 비슷한 증상이 온다며 임신 테스트를 해봤다. 결과는 전부 양성이었다. 드디어 임신 하고 소리를 지르며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남은 여성들도 검사를 해보니 30대 중 몇 명이 비슷한 결과가 떴다. 단시간 내 56명 임신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와, 진짜 되네. 서로 감격했다. 그 이후로 서서히 다른 여성들도 임신 여부를 확인했고
40대 중 두세 명도 양성 반응이 나타나며 모두가 열광했다. 단 일부는 아직 소식이 없거나 실패했는지 테스트가 음성이었다.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니 한두 달 더 시도해보자라며 긴장을 놓지 않았다. 도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의 10명 넘는 여성이 이미 임신이라니 믿기 힘들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 한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수 임신을 일으킨다니 전설이네. 라고 웃었다. 도현은 부끄러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아요라 했지만 왠지 뿌듯하기도 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고 임신부가 늘어나자 식량과 영양제가 필요해졌다. 협동조합 이윤을 적지 않게 투자해 본토에서 간단한 보충제와 음식 재료를 사오기로 했다. 간호사나 조산사 역할을 할 인력을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남성 없이 지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다들 우리 이렇게 변했구나 라며 기뻐했다. 결국 한 달쯤 뒤 대부분 임신 희망자가 임신에 성공했다. 20대는 거의 전원, 30대 상당수, 40대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소식을 전했다. 마을이 한순간에 임신부 수십 명이 활보하는 현장이 됐다. 길마다 배가 불러오는 여성들을 볼 수 있고 입덧 때문에 쓰러져 있는 이도 많았다. 도현은 체력 괜찮아요? 하고 돌봐줘야 했지만 너무 많은 임신부여서 일일이 챙기기 벅찼다. 다행히 여성들끼리 자조적인 임신부 모임을 만들어 서로 도와주었다. 힘들 땐 내 어깨를 빌려 넌 누워 휴식해라고 교대했으니 의외로 부드럽게 돌아갔다. 요컨대 이 오지 마을에서 남성 1명, 여성 32명 중 20명 넘게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됐으니 그 장면은 실로 장관이었다. 과거엔 아이 울음은커녕 청년 남자조차 없어 적막하던 곳이 곧 다수의 아기로 북적일 전망인 것. 우리 부족이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연장자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옛날엔 남성들이 떠나니 끝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기발한 방법이 있었을 줄이야. 도현은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나는 대체 몇 명의 아빠가 되는 걸까? 하면서도 모두가 행복해하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임신부가 우르르 생겼으니 78개월 후면 집단 출산 러시가 온다. 그 사이 협동조합은 더욱 박차를 가해 수익을 늘리려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분유든 의료든 돈이 들어가니 미리 벌어놔야 했다. 도현은 외부와 협상해 약초와 수공예품의 출하량을 대폭 늘렸다. 예컨대 산나물이나 귀한 버섯, 인테리어, 소품 등 추가 아이템을 개발해 타이거족 전통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를 추진했다. 반응이 좋아 협동조합 수익이 짧은 시일에 상당히 올랐다. 임신부들은 몸이 무겁고 구토나 현기증에 시달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즐거웠다. 드디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쁘다니. 20대들은 설렘에 가득 찼고 30대는 이제야 나도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감회에 젖었다. 40대 중엔 불안감도 있었지만 간호사 도움으로 하나둘 관리받으니 그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자라 희망을 놓지 않았다. 도현은 체계적인 임신부 관리를 위해 간이 보건소처럼 바꾼 창고에 여러 침상을 배치했다. 외부 간호사 1명을 꽤 비용 들여 상주시켰고 임신부가 힘들어 보이면 언제든 찾아와 상담했다. 여성들끼리도 서로 교대의 가사와 밭일을 나눠하고 임신부는 되도록 휴식하며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남성이라곤 도현 혼자였지만 정작 수많은 임신부가 필요로 하는 건 다른 여성들의 돌봄이기도 했다. 혹시 남성 노동력이 더 있으면 편했을 텐데 생각이 들어도 그건 과거 남성들이 떠난 탓이라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마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협곡 물이 불어나 침수 위험이 생겼다. 임신부를 안전히 보호해야 했고 곡물이나 약초 창고가 잠길 우려가 있었다.
도현이 즉시 남은 사람들과 함께 제방을 쌓고 물기를 우회시키려 뛰었다. 비 맞으며 고생했지만 다들 의기투합해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넘겼다. 40대 한 임신부가 이 장면을 보고 정말 남자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 물론 우린 여성들끼리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리드해줘서 힘이 나요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도현은 다 같이 한 덕분이죠. 전 그냥 돕고 있을 뿐이라 답했다. 이런 크고 작은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마을은 점차 문제 해결 노하우를 익혔다. 협동조합이 안팎으로 안정화되니 아이를 낳아 키우고 마을을 번영시키느라는 큰 그림이 현실이 됐다. 임신이 67개월 넘어가자 곳곳에 불룩한 배를 안고 배회하는 여성들이 흔해졌다. 우리 다 배가 나왔네. 정말 신기해라며 웃고 서로 배를 쓰다듬고 도현이 곁에 있으면 안녕 아이 아빠 라 장난치기도 했다. 그는 그 호칭이 쑥스럽지만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임신 8, 9개월 차 간호사와 협동조합은 분만 준비를 철저히 했다. 임시 분만용 건물을 3채나 마련해 일시에 여러 진통이 겹쳐도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부족한 인력은 본토에서 12명 추가 간호사를 초청해 메웠다. 여성들은 출산 교습을 서툴게나마 같이 학습하고 배가 불편해지면 쉽게 의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남성이라고는 도현뿐이지만 여기선 여성들 간 협력이 더 중요했다. 한 번에 20명쯤 출산하면 정말 난리 나겠다라며 농담 반 걱정 반. 결국 10달 무렵 첫 진통이 울렸다. 20대 중 한 명이 밤중에 배가 아파요. 라며 비명을 질렀고 간호사와 엄마들 그리고 도현이 달려갔다. 6시간 고통 끝에 새벽 무렵 힘찬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기 나왔어. 건강해. 온 마을이 환성을 질렀다. 불과 이틀 뒤에는 다른 30대 여성에게 진통이 왔고 또 다른 날엔 40대가 난산으로 몇 시간 사투 끝에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 정말로 연쇄 출산 사태였다. 보름 정도 시차를 두고 20명 넘는 임신부가 차례대로 아기를 쏟아냈다. 하루에 2명이 동시에 분만한 날도 있었다. 이 대규모 출산 광경은 어마어마했다. 간호사들은 우린 이런 경우 처음 봐요. 한 마을에서 동시에 이렇게 출산하다니라며 정신없어 했고 다른 여성들은 교대로 수발을 들며 다시 우린 아이가 생겼어. 이 마을이 새 생명으로 가득 차. 라며 울었다. 도현은 곁에서 엄마 손을 잡고 땀을 닦아주며 호흡을 도왔다. 몇 명이 한 번에 분만하면 건물 3채가 다 차게 됐다. 어둠 속에서 아기 울음이 여기저기 터져나오니 마치 서커스 같은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전원이 분만에 성공했다. 고령인 40대 둘은 위험했지만 간호사와 팀이 긴박하게 대처해 무사히 아이를 끄집어냈다. 거의 한 달 남짓 이어진 출산 러시 끝에 최종적으로 20명 가까운 아기가 태어났다. 즉 남자 없는 마을이 단숨에 20명 이상의 신생아를 갖게 된 셈이다. 전율에 가까운 풍경이었다. 출산이 끝나고 한두 달 지나 산모와 아기들이 안정을 찾자 마을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초대형 축제를 열었다. 우리 마을 역사상 이렇게 많은 아기가 한꺼번에 태어난 적은 없었어. 이건 완전 기적이지. 모두 들떴다. 중심 공터에서 고기와 옥수수를 굽고 술 없이도 환호성을 지르며 춤췄다. 아이 엄마들은 아기를 안고 참여했지만 무리하면 안 되니 남성들이 대신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양파를 부축해 주었다. 도현은 영웅처럼 추앙받았다. 우릴 구원한 대장님 이라고. 역시나 축제의 절정에는 행가래가 울려 퍼졌다. 자, 대장님은 우리에게 아이를 선물했으니 우리가 그를 공중으로 올려 치하해야지. 박수갈채가 이어지자 도현은 쑥스러워 여러분이 더 대단해요. 저는 그저 함께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수십 명이 잡아번쩍 들어 올렸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몸이 붕 떴다 내려오니 아기들이 낯설게 눈을 깜빡였고 엄마들은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다. 환호성 속에서 그는 내가 정말 이들의 아버지이자 리더가 되었다라는 감동에 젖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퍼지는 시점부터 마을 풍경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다. 예전엔 적막했던 곳이 이제 아침마다 아이가 우는 소리로 시작하고 엄마들이 분주히 기저귀나 모유 수유를 하고 남성은 도현뿐이었다. 도현도 이젠 하루를 아이들 돌보는데 상당 시간을 쓰게 됐다. 물론 모든 아기를 일일이 책임지는 건 불가능하지만 아이 아버지로서 엄마들이 힘들 때 교대로 안아주거나 울 때 달래는 등 도와줬다. 그리고 협동조합 업무도 병행해야 하니 잠잘 시간도 줄었다. 다행히 여성들이 번갈아 파트타임 육아나 가사, 병원 심부름 등을 담당해줬기에 대가족 시너지로 착착 돌아갔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이곳에서 실현된 셈이다. 협동조합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금액이 들어왔다. 마을은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의료와 교육 설비를 갖추려 했다. 외부 병원에 연락해 주 23일 정도 간호사가 와서 정기 검진을 해주도록 계약했다. 백신이나 기초의약품도 확보해 전보다 훨씬 안전해졌다. 또한 작은 교실을 지어놓고 아기가 23살이 넘어가면 기초 놀이 교육을 받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도현은 아이들이 이 마을에서만 자라면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으니 멀리 도시로 나가 체험도 하게 하죠.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을 도시 학교에 다니게 할 수도 있고 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성들은 정말 우리가 이런 발전을 꿈꿀 줄이야 라고 희망에 부풀었다. 남성 1명, 여성 32명, 그리고 태어난 아기 20여 명이 공동체는 실로 전례 없는 구조였다. 외부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마을은 험준한 산맥과 계곡에 막혀 접근성이 떨어지니 당분간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소수 민간인이나 NGO 인력이 와서 어떻게 한 남자가 20명이 넘는 여성과 한꺼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을 여성들은 우릴 모두 구해준 거죠. 우리 합의로 했고 덕분에 마을이 부활했어요 라며 자랑스럽게 말했고 도연은 사랑과 공동체 정신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만 짧게 답했다. 아기들은 한두 살 되면서부터 공터에서 함께 기어다니며 옹알거렸다. 엄마라고 중얼거리거나 아빠라며 도현에게 달려오는 아이도 있었다. 도현은 그들을 고루 안아주고 그래, 넌 누구 엄마였지? 이 아이 엄마가 20대였나? 라며 헷갈려하곤 했다. 그러면 엄마들이 킥킥대며 에이 아빠가 정신 못 차리네. 이 아이는 나예요라 가리켰다. 한편으로는 완전 집단 양육이 이루어지는 구조라 너희가 전부 다 내 아이이긴 한데라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웃으며 엄마들이 그래도 아이의 주 양육은 내가 그리고 내 친구들이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라며 안심시켰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윤택해지고 마을이 더 살기 좋아졌다. 남자 없이 사느라 힘들었다는 말이 과거가 됐다. 이젠 남성이 있고 협동조합 성공, 아이들도 많고 미래가 있다. 라고 모두가 입을 모은다. 다만 도현 혼자 남성이니 부족한 노동력이나 기술이 있다면 앞으로 외부 남성도 영입하거나 도시와 결합해 더 인구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들 일부는 그래,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고 그와 결혼할 수도 있겠지라고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당장은 우린 대장님만으로 충분하다. 너무 많은 남자가 들어오면 혼란스러울지 몰라라며 조심스럽다. 어느 초가을 아침 높고 청명한 하늘 아래 마을 사람들이 밭에서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다. 이제 아이들이 3살 정도 되어
몇몇은 엄마 뒤를 졸졸 따르며 엄마 이건 뭐야? 묻기도 하고 아빠한테 갖다 주고 싶어라며 옥수수 하나를 들고 뛴다. 엄마가 흙 묻으니 조심해. 라고 소리치면 아이는 깔깔대며 달려간다. 도현은 퇴비를 뿌리며 협동조합 작업을 마친 뒤 아이의 부축을 받아 작은 수레에 옥수수를 옮겨 싣는다. 참 잘했어. 우리 애기 너무 기특하네. 라며 머리를 쓰다듬으면 아이는 헤헤하며 웃는다. 이제 20명 넘는 아기가 함께 자라는 마을은 하루 종일 왁자지껄하다.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연이어 퍼지고 엄마들이 교대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간호사도 가끔 투덜대며 하루에 아기 예방주사 몇 명 놓으려니 정신없다라며 싱글벙글한다. 모두가 바쁜데도 불평이 크지 않다. 우리가 꿈꿨던 아기 울음이 이렇게 모여나니 더없이 뿌듯하지라는 말이 오갈 뿐이다. 협동조합은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확고히 다져 농산물약 초수공예 등을 안정적으로 판매 중이다. 수입이 늘어나니 마을 길을 보수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저녁마다 전등이 켜지고 아이들은 환한 불빛 아래 책을 뒤적이기도 하고 엄마들은 도현이나 간호사와 함께 오늘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해야 두뇌 발달에 좋을까?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 남성 1명과 여성 32명, 그리고 아이 2030명이라는 비범한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가족애가 가득하다. 어느 저녁 성대한 잔치가 또 벌어진다. 이번 이유는 협동조합이 본토 대도시의 대형 유통업체와 연간 계약을 체결해 마을 수입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평소 같으면 간단히 축하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지금은 대규모 연회로 발전한다. 공터에 커다란 모닥불을 피우고 남녀 모두 모여 앉아 옥수수와 콩, 산나물을 요리해 나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고 엄마들은 조심해. 불 가까이 오지 마. 하고 소리치지만 분위기는 한없이 평화롭다. 음식이 어느 정도 돌아간 뒤 누군가 오늘도 행가래 해야지. 라고 외친다. 물론 주인공은 대장님인 도현이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를 부드럽게 들어올린다. 하나, 둘, 셋. 그의 몸이 공중에서 가볍게 떠올랐다가 내려온다. 아이들이 낯선 듯 보다가 일부는 손뼉을 치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지만 곧 엄마들이 달래주면 상황은 더욱 유쾌해진다. 도현은 행가래를 받으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이 스쳐간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사고를 당해 구사일생했지. 남성 없는 곳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집단 임신이라니 믿기 어렵지만 모든 게 이렇게 성공했구나. 잔치 뒤 도현은 밤 산책에 나선다. 달빛이 계곡과 절벽을 비추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고 바람이 서늘하다. 문득 몇 명의 아이 엄마가 뒤따라온다. 대장님, 내일은 밭에서 겨울 대비 파종해야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라고 챙겨준다. 또 어떤 여성은 내 아이가 밤중에 열이 올라 걱정인데 내일 간호사와 함께 살펴봐 줄래요? 하고 부탁한다. 도현은 그래요, 물론이지. 내일 아침 함께 갈게요라 대답하며 미소 짓는다. 이곳에서의 삶은 고단하지만 서로 도우며 이뤄내는 성취와 따뜻함이 도시의 편안함과는 차원이 다르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가 2~3명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보며 저 아이들도 모두 내 아이라고. 정말 믿기 힘들지라 되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뿌듯함이 차오른다. 주위를 둘러보면 40대 엄마들이 의자에 앉아 젖먹이를 재우고 20대 엄마들이 그 옆에서 장난치듯 꼬마들을 안고 뛰논다. 30대 엄마들은 협동조합 서류 작업 중이면서도 애가 울면 즉시 달려가 안아주곤 한다. 모두가 한없이 분주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사실 이 마을은 남성 없이 곧 사라질 위기였지만 이제 아이가 많아져 앞으로 더 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언젠가 필요하다면 외부 남성도 받아들이고 도시와 교류하며 진짜 대가족을 확장해 갈지도 몰라라고 도연은 상상에 잠긴다. 그건 이미 실행되는 중이다. 다만 아직은 마을이 급격히 바뀌면 혼란이 크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중이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아이들은 초등학교가 필요해질 것이고 중등고등 교육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도 한층 규모가 커져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낼 테니 기반 시설이나 물류망 개선이 필수다. 해야 할 일이 끝이 없네. 그는 피식 웃는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함께할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고 마을 전원이 의지한다면 못할 건 없다고 믿게 된다. 어떤 밤 도연은 자신이 지낸 오두막에서 작은 램프 불빛 아래 누워 아기의 곤히 자는 모습을 바라본다. 엄마는 옆에서 잠이 들었고 밖에서는 바람이 불며 나뭇잎을 흔들고 있다. 내가 정말 20명 넘는 아이들의 아버지일 수도 있구나. 이 감각이 믿기 어려워도 모든 게 사실이니. 감회가 새로워 가슴이 뜨거워진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어떤 모험심과 상황이 결합하면 전혀 다른 삶을 펼쳐 보이기도 한다. 혹시나 훗날 이 마을 이야기가 세상에 크게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그건 믿기 힘든 동화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실제 않은 현실이고 행복의 한 형태다. 여성 32명이 협력해 남성 1명과 다수 임신을 이뤄냈고 그 결과 아이들이 태어나 공동체를 살린 전례 없는 사례라면 많은 이들이 흥미를 갖고 찾아오려 할지도 모른다. 그때쯤이면 이미 이곳은 제대로 된 학교와 병원, 그리고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외부 방문자도 적절히 맞이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어찌됐든 이 마을의 대가족 형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현은 어떤 여성과 특별한 사랑을 이어가며 사실상 공동 부부들 속에서도 중심 역할을 맡을지도 모르고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유동적이지만 확실한 건 한때 남성 없는 오지였던 이곳이 유일한 남성과 32명 여성이 협동으로 삶을 일궈낸 대가족 공동체로 전환됐다는 사실이다. 행가래와 아이 웃음소리가 넘치는 풍경이 이제 이 마을의 일상이다. 한낮에 협동조합 창고 앞에선 엄마들이 수확물을 들고 와 계측하고 아기들이 한 발 걷기 시작해 장난치고 도연히 그것을 찍어 해외 바이어에게 보고하거나 SNS에 올리기도 한다. 주변 산봉우리가 웅장하게 마을을 감싸고 계곡 바람이 시원하게 불러오면 여자들도 새삼스레 우린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예전엔 적막감 속에서 사라질 운명이었는데 이젠 매일 아이들이 제잘되니 하루가 어찌 가는지도 모르겠네라 웃는다. 남자 하나가 한꺼번에 이 많은 임신을 감당했다는 게 웃픈 비화로 남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라도 공동체를 살렸다는데 자부심이 컸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축제가 열리면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요즘 협동조합 매출이 좋으니 축하하자 수준으로 잔치를 연다. 그 자리엔 꼭 행가래가 등장한다. 대장님 좀 무거워졌나? 농담하며 다시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손뼉치며 아빠라 부른다. 이 모든 건 하나의 거대한 가족사진 같은 풍경이다. 마지막으로 도현은 언젠가 아이들이 다 성장해 세상을 넓게 보는 날이 오면 너희는 아주 특별한 마을에서 태어났단다. 아버지는 1명, 엄마는 여럿이지만 그 덕분에 마을이 살았지라고 이야기해 줄 거라 다짐한다. 아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이 마을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가족과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느끼며 자랄 테니 말이다. 행가래와 웃음 그리고 협동조합 사업으로 번영하는 타이꼬족 대가족 공동체는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몽골의 대초원 오지를 여행간 50대 한국 남성이 그곳에서 한 부족을 만나고 반드시 외지인의 아이를 임신해야 한다는 몽골 세자매를 만나면서 생기는 충격적인 임신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승재는 50대 초반에 접어든 한국인 남성이다. 한때 잘나가는 중견기업에 몸담아 재무부서에서 일했으나 결혼 생활이 오래전 파탄나며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다. 어느 날 회사를 정리하고 더 늦기 전에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싶다는 결심이 섰다. 가족에게 큰 미련은 없었지만 그래도 평생 한국 밖을 나가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자극했다. 이혼 후 마음이 복잡해졌고 막막했지만 나이 50이 넘어서야 배낭을 들고 외국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동남아나 유럽 쪽을 고려했지만 문득 다큐멘터리에서 본 몽골 초원이 강렬하게 떠올랐다. 지평선 끝까지 뻗은 대지, 아직도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문명이 덜 닿은 오지. 이승재는 그 풍경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다. 낯선 곳에서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 그의 지인이 말하기를 몽골은 도시 지역 말고도 수많은 초원과 사막, 험로가 펼쳐져 있어 여행하기 쉽지 않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호기심이 끌어올랐다. 우연히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몽골인 통역사가 서쪽이나 북서쪽 지역에 아직도 외부와 교류가 적은 소수 부족들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승재는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자가용처럼 쓸 차를 하나 임대했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간 번역기와 사전, 그리고 최소한의 몽골어 인사말 정도를 익혔다. 영어가 통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예상했으나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며칠 동안 울란바토르 주변과 인접 소도시를 구경한 뒤 더 오지로 들어갔다. 도시를 벗어날수록 도로는 엉망이 되고 핸드폰 신호도 끊겼다. 그러나 이승재는 불안함보다는 해방감을 더 크게 느꼈다. 한국에서의 분주한 이혼 과정에서 겪은 상처,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이 사라진 듯 했다. 지금은 오직 자신과 광활한 대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린 지 몇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황량한 지형이 펼쳐졌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래가 휘날렸고 멀리 어슴푸레 보이는 산등성이 외에 마을 흔적이 전혀 없었다. 식량과 물, 차량 연료는 어느 정도 구비해 왔지만 언제 어디서 마을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초원 한가운데서 혼자 고립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도 약간 스쳤다. 하지만 떠나올 때부터 위험이 도사린 여행임을 알고 있었다. 초원을 누비는 늑대나 들개, 변덕스러운 날씨, 길을 잃는 사고 등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 이승재는 차 안에서 지도를 다시 펴보고 아는 지명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았으나 험난한 풍경에 가려 정확한 위치감조차 잃었다. 바늘 하나 떨어져도 찾기 어려울 듯한 황막한 평원 위에서 그는 일단 직감을 믿고 전진했다. 반나절을 더 달리던 어느 오후 멀리 마치 작은 점 같은 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게르가 몇 채 모여있는 작은 부락 같았다. 이승재는 뜨거운 햇볕에 지쳐 있었지만 그 광경을 보고 안도했다. 몽골 유목민들이 사는 게르 집단이라면 적어도 사람과 물과 잠자리를 구할 수 있을 터이니. 그렇게 차를 몰고 가까이 접근해 가자 78채 정도의 게르가 흩어져 있었다. 주변에는 염소나 양이 풀을 뜯고 있었고 사람 몇이 이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이승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서툰 몽골어로 인사를 건넸다. 영어가 통할지 몰라 영어로도 한번 인사해 보았지만 반응은 조금 어색했다. 그래도 이방인을 완전히 쫓아내려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몇몇이 다가와 손짓으로 와보라고 했다. 그 첫날 저녁 그는 어설픈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이 한국인이고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마을 쪽에서도 신기한 듯 그에게 양고기와 우유차 같은 걸 내어주었다. 그리고 이승재는 그게 너무나 고마워 가지고 있던 한국 과자나 작은 기념품 등을 건네며 서툴게 호의를 표현했다. 그 마을은 매우 작은 부족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잘린이라 불렀는데 오래전부터 이 근처를 중심으로 유목 생활을 해왔다 했다. 이승재는 자세한 건 알아듣기 어려웠으나 몇몇 영단어가 섞인 몽골어와 서로의 몸짓을 통해 대략 이들의 존재를 짐작했다. 젊은 남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아이들과 중장년층 여성,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날 밤 그는 게르 한쪽에서 잠을 청하면서 생각했다. 왜 젊은 남자가 없을까?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승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아직은 자신도 여기서 하루 이틀 묵고 떠나려는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잠깐 둘러보려는 이승재에게 마을 사람들이 동행을 권했다. 언어로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우물 쪽, 말 방목하는 지점 등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다 어떤 게르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3명의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모두가 이승재보다 훨씬 어린 20대 초반 즈음으로 보였다. 그들은 서로 닮았으나 각기 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첫째는 머리숱이 풍성한 검은 머리를 반쯤 묶었고 키가 크고 차분해 보였다. 둘째는 갈색 머리에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고 매우 활달해 보였다. 셋째는 반듯하게 따은 머리를 하고 오히려 조용히 시선만 주고받았다.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3사람은 자매였는데 이름이 각각 자르갈, 오윤, 나린이었다. 마을 중년 여성이 이승재를 그 자매에게 소개하는 듯 했다. 이승재가 인사를 하자 3자매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웃으며 바라봤다. 특히 둘째 오윤이 헬로라는 짧은 영어 단어를 뱉었고 이승재도 헬로, 나이스 투 밋 유라고 답해 보았다. 서로 웃음이 터졌다. 영어가 완벽히 통할 것 같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사는 가능한 모양이었다. 자연스럽게 자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자르갈은 영어가 거의 되지 않아 통역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오윤이 조금씩 도와주었다. 어린 시절 울란바토르 쪽으로 잠시 나갔을 때 영어를 접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나리는 수줍음이 많아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이승재를 낯설다는 듯 슬쩍슬쩍 쳐다보았다. 그날 오후 이승재는 그 자매와 함께 근처 목초지를 구경했다. 마을 사람들이 초원 너머로 소나 양을 몰고 가는 걸 지켜보기도 했다. 오유는 간단한 영어를 섞어 이 마을의 생활을 설명했다. 남성이 적다는 점, 젊은 남자들은 거의 외부로 떠났다는 점, 이 마을의 오래된 전통 등을 조금씩 얘기해 주었다. 이승재가 궁금했다. 그럼 결혼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라는 물음에 오윤이 미묘한 표정으로 웃으며 우리 부족에 특별한 풍습이 있어요. 가문을 잇기 위해 때로는 외지인 남성과 자리를 갖기도 해요. 자세한 건 아직 잘 말하기가 라는 식으로 어색해했다. 자르갈도 옆에서 자기들끼리 몽골어로 중얼거리더니 이승재에게 수줍은 미소를 보냈다. 그 순간 이승재는 약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외부 남자와 자리를 갖고 아이를 낳는 풍습이라니. 거긴다 자매가 3명이나 있고 마을의 젊은 남자라고는 거의 없고 혹시 자신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상이 스쳤다. 그러나 그저 농담 수준으로 생각했다.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 원래 이승재의 계획은 하루나 이틀 안에 이 마을을 떠나 더 서쪽으로 갈 작정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환대를 보여주기도 했고 오윤과 조금씩 대화가 통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며칠 더 묵으면서 차도 점검할 겸 물자도 좀 아끼고자 했다. 게다가 초원 날씨가 예측 불가능해 잠시 안정을 취하는 게 좋았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이승재는 세 자매와 더욱 친밀해졌다. 셋은 모두 결혼 전이며 가문에 남아있는 젊은 여성 중에서도 가장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인물들이었다. 자르갈은 맏딸로서 책임감이 강해 마을 어른들이 시키는 가축 관리나 집안일 등을 성실히 해냈다. 활발한 오유는 외부 문화나 도시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계속 이승재에게 한국에 대해 묻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구경했다. 막내 나리는 조용하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편, 어쩌다 한 번씩 투정 섞인 귀여운 말투로 오윤에게 통역을 부탁하기도 했다. 세 자매는 매일 이승재를 게르나 마을 곳곳으로 초대해 곁에 앉혀두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다. 말이나 염소 젖짜는 법, 게르 안쪽 구조, 나무 장작 패기, 몽골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과정 등을 그는 처음 겪어보는 터라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 중에서도 자르갈이 유독 꼼꼼하게 이승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마지답게 차근차근 설명하려 애썼고 이승재는 자르갈의 차분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다. 하루는 간이 모임에서 수많은 마을 여성들과 몇몇 노인들이 이승재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었다. 이승재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무언가 자기 얘기를 주고받는 듯 했는데 옆에 있던 오윤이 웃으며 여기서는 외부 남자가 귀해요. 특히 젊은 남자가 거의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신기하게 생각해요. 라고 일러주었다. 이승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뒤이어 오윤이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우리 마을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고 자식을 낳을 수도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 이승재를 당황하게 했다. 그 말이 순간 어떤 의미인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섣부른 추측을 하긴 이르지만 왠지 자매가 모두 동반해서 아이를 바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저녁 이승재는 세 자매가 있는 게르 안에 초대받았다. 그동안은 주로 중년 부부가 있는 게르에서 숙박해 왔는데 자매가 오늘 밤만큼은 자기가 있는 게르에서 대화를 길게 나누자고 했다. 자르갈은 도시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로 특별한 수프 같은 걸 준비해 주었다. 양고기와 채소를 푹 끓인 국물이 생각보다 맛이 좋아 이승재는 감탄했다. 식사를 마치고 조명을 약간 낮춘 게르 안에서 세 자매와 이승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윤이 통역 대장을 맡았다. 그러다가 자르갈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이승재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윤을 통해 대충 영어로 전해진 내용은 이렇다. 이 마을에는 매우 오래된 가문별 전통이 있다. 남성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남성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호의를 갖고 대한다. 만약 그 남성이 마음에 든다면 세 자매나 두 자매 등 여러 여성이 동시에 그 남자와 결합을 맺어 아이를 낳는다. 남자가 원하면 부족에 머무를 수도 있고 떠나도 상관없다. 아이는 어차피 여성들과 마을 공동체가 책임진다. 남성은 자신의 아이가 마을에 남는 걸 무겁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책임감이 생겨서 머무르면 더 좋다는 분위기다. 이승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로 이런 관습이 존재하다니라며 믿기지 않았다. 세상의 일부 사람들은 몽골 일부 오지에도 그런 일이 간혹 있다는 식으로 들은 적은 있으나 이렇게 직접 겪으니 실감이 안 됐다. 그런데 자르갈이 덧붙이길 우리 셋은 자매다. 각자 남자 없이 지냈고 사실 가문에서도 젊은 남성 없이 지내기 힘들다. 너에게 이런 말이 부담스럽겠지만 함께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였다. 정말 대담한 제안이었다. 한 명도 아닌 세 자매 모두가 자신의 아이를 갖길 원한다니. 이승재는 당황하며 난 이미 50대 중반이고
그리고 한국에선 말도 안 되는 게다가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라고 혼잣말했다. 오윤이 그걸 듣고 여긴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건 없어요. 그냥 선택이다. 필요하다면 우리와 함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떠나도 된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라고 설명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다. 세 자매는 약간 수줍은 얼굴로 이승재를 지켜봤다. 나리는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얼핏 귀가 붉어진 듯 했다. 세 명 모두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미가 있고 몽골 전통 의상으로 치장하면 더없이 이국적인 매력을 풍겼다. 그런 자매가 동시에 자신에게 아이를 원한다니. 게다가 마을에서 허용되는 풍습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승재는 한숨을 내쉬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덥석 수락하기도 곤란한 심정이었다. 이런 제안은 너무 파격적이네요. 라고 말하자 자르갈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린 외지인에게 흔히 하는 제안이 아니에요. 사실 오래전에 이런 식으로 아이를 얻고 떠난 외부인도 있었지만 그 후로 꽤 오랫동안 남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의사를 밝혔다. 오유는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정말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떠나도 돼. 하고 거들었다. 이승재는 고민하다가 일단 시간을 달라고 했다. 세자매도 알겠다. 조금 더 지내면서 생각해달라. 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을 분위기는 이미 드디어 외지 남자가 우리 가문에 들어왔다는 식으로 기대가 큰 듯 보였다. 며칠만 더 머물면 자연스레 결합의식을 치르게 되리라는 인상을 받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우선 자신은 서양인처럼 자유연애에 익숙한 타입도 아니다. 한국적 사고방식에선 한 남성이 세 자매와 동시에 결혼 같은 걸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게다가 아이가 실제로 생긴다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지도 막막하다. 물론 이 부족은 남성이 떠나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승재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는 게 옳은가 싶어 괴로웠다.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기엔 이승재 자신의 상황도 고민거리다. 한국에 돌아가봤자 별다른 연고도 없고 안정된 직장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 여기서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몽골 언어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쉽지 않겠지만 자유롭게 초원에서 살며 가정을 꾸리는 독특한 선택이 가능하긴 할 것이다. 세 자매는 아름답고 자신에게 호의를 보여준다. 이미 이승재는 그들과 일상적으로 지내며 내심 호감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날 자르갈이 자신이 묶는 게르를 조용히 찾아왔다. 모두 잠들 즈음이었다. 자르갈은 낮에는 좀 엄숙해 보이지만 밤에 조용히 얘기할 때는 의외로 솔직했다. 그녀는 나도 당신이 50대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나이 많은 남자와 결합했던 여성들도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문을 이을 건강한 아이고 남성과의 믿음이다. 라고 담담히 말했다. 이승재는 정말 괜찮아요?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라고 되물었다. 자르갈은 아직 당신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자르갈과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누다 이승재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여는 걸 느꼈다. 세 자매 중에서도 자르갈은 마지로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매력을 갖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살게 된다면 자르갈과 협력해 가문 일을 꾸리는 상상도 해보았다. 그 뒤 며칠 오유는 더 적극적으로 이승재에게 다가왔다. 오유는 영어가 되니 쉬운 단어로 함께 떠나도 돼. 도시로 같이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 라고 뜬금없이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호기심이 많아서다. 이승재는 의외의 반응에 놀라면서 그래도 이 마을을 버릴 수 있겠어? 라고 물었다.
오유는 자르는 마을을 지킬 거고 나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난 도시나 외국도 궁금해. 라며 빙긋 웃었다. 나리는 아직도 말이 적었지만 이승재가 곁에 있으면 빨리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낮 물을 길러 가다가 둘만 남은 상황에서 나린이 갑자기 이승재의 손을 잡고 말없이 미소 지었다. 이승재는 심장이 두근거렸고 나린이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신도 좋아요. 라고만 중얼거렸다. 통역이 없어 더 구체적 말은 오고 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말없이도 마음이 전달된 기분이었다. 이승재는 결국 선택지를 둘 중 하나로 좁혔다. 첫째, 세 자매의 요청을 거절하고 떠난다. 그들이 말하길 남성이 없으면 아이를 낳기 힘들어 가문이 점점 쇠퇴할 거라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둘째, 그들의 풍습을 존중하고 결합의식을 치른다. 그 후 아이가 생겨도 자매와 마을 공동체가 키우므로 본인이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고 한다. 물론 남아서 함께할 수도 있다. 마음 한구석에서 호기심과 묘한 끌림이 계속 커졌다. 그동안 살아온 50년 인생에서 이런 일은 상상조차 못했다. 한국에서라면 중혼은 불법이고 한 남자가 세 자매와 동시 결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될 터.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화라니. 게다가 세 자매는 모두 순수하고 아름답다. 인간적으로도 호감이 간다. 무엇보다 이승재 자신도 과거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에서 지쳤고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었다. 그렇다면 이건 운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그는 자르가를 통해 자매 셋에게 의사를 밝혔다. 당신들이 정말 원하고 나도 해볼 수 있다면 그 풍습에 따르겠다. 그 말에 세 자매는 기뻐하며 품에 안겨 눈시울을 붉혔다. 마치 장기 수건이 해결됐다는 듯이었다. 이승재는 겉으로는 침착하려 했으나 내심 두근거렸다. 내가 무얼 시작하는 건가 하는 스릴 이 온몸을 감쌌다. 그 뒤 곧바로 마을 어른들이 준비에 들어갔다. 원래 가문별로 이런 결합의식을 치를 때는 간단한 축제처럼 음식을 나누고 전통음악을 틀며 춤을 추기도 한다고 했다. 이번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 한 남자가 세 자매와 동시에 결합을 맺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가문에 큰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어느 날 초원 한가운데에 큰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가문을 대표하는 노인과 여성들이 빙 둘러서서 북 같은 타악기를 두드리고 축사를 읊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30여 명 남짓이 모였고 이승재를 중심에 세 자매가 둘러섰다. 전통 의상에 가까운 데 비슷한 겉옷을 입은 그들은 번잡한 장식은 없었지만 몽골 특유의 색감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의식은 길지 않았다. 노인이 짧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세 자매가 이승재에게 가벼운 절을 한 뒤 술잔을 돌렸다. 이승재도 마을 전통주 같은 걸 한 모금 마셨다. 뱃속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고 북소리가 커졌다. 곧바로 간이 연회처럼 양고기와 빵, 우유차가 나왔고 춤을 추는 이도 있었다. 해질녘까지 축제가 이어진 후 이승재는 세 자매와 함께 마을 한쪽에 따로 마련된 게르로 이동했다. 이곳은 이미 몇 명이 와서 정갈하게 정돈해 놓았다. 세 자매가 한 남자와 살기에 넉넉한 공간을 만든 것이다. 자르가리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와 함께 지내게 돼요. 라며 약간 붉어진 얼굴로 말했고 오유는 이제부터 우린 가족이야. 신기하죠? 라고 웃었다. 나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눈빛이 반짝였다. 밤이 깊어가고 게르 안에는 달빛과 랜턴 불빛이 어른거렸다. 세 자매가 순서대로 이승재 옆에 앉았다. 한국적 사고방식에선 상상하기 힘든 밤. 자르갈은 그를 보며 우리는 순서나 규칙 같은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서로 배려하면 된다. 아이가 생기길 바라지만 강압적이지 않게. 라고 했다. 이승재는 긴장하며도 들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이들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차차 안정되어 갔다. 세 자매가 돌아가면서 이승재와 밤을 보냈고 모두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자르갈은 진지하고 보호자 같은 느낌, 오유는 발랄하고 애교 넘치는 태도, 나리는 수줍으면서도 문득 다정하게 스킨십을 건넸다. 이승재로서는 매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나날이었다. 이렇게 한 달쯤 흐른 뒤 이승재는 자매와 함께 지내며 마을 일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개를 유지 관리, 물 깃는 일, 산속에서 약초를 캐오는 작업 등에 자매가 동원되면 그도 함께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우리 가문의 사위나 다름없다는 농담을 자주 들었다. 나이를 떠나서 그를 형제처럼 받아주려는 마을 분위기도 느껴졌다. 때론 자르갈이 이승재와 함께 초원으로 나가 말타기를 연습시켰다. 가만히 말에 올라타 초원을 달리면 넓은 대지와 하늘이 하나로 연결돼 보였다. 이승재는 서울 빌딩 숲에 묻혀있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렇게 자유로운 감각을 느낀 게 처음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 옆에서 자르갈이 말 고삐를 잡아 이끄는 모습은 든든하고 멋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오유는 늘 명랑하게 웃으며 이승재에게 자주 한국 음식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케이팝 영상 보여주세요. 같은 걸 묻곤 했다. 마을에 인터넷 신호가 없으니 저장된 파일로만 보여줄 수 있었다. 오유는 그 영상을 신기하게 보며 나도 저런 옷 입어보고 싶다. 며 즐거워했다. 이승재는 언젠가 정말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보여줄게. 라고 말하자 오윤이 눈을 반짝이며 약속. 이라 외쳤다. 나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가끔 이승재와 단둘이 될 때면 묘하게 애교를 부렸다. 특히 장작 패기를 도울 때나 빨래를 할 때 조용히 다가와 힘들죠? 조금만 쉬어요. 라며 작은 손수건을 건네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이승재는 뭉클해졌다. 세 사람 모두 결이 달랐지만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고 있었다. 어느 날 자르갈이 아침부터 속이 메스껍다며 헛구역질을 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싶었지만 하루 이틀이 계속되자 마을 노파에게 진찰을 받았다. 결과는 임신이었다. 자르갈은 청천벽력처럼 놀라면서도 동시에 안도의 표정을 보였다. 드디어 아이가 생겼구나. 가문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무척 좋은 일이고 실제로 자르갈 자신도 출산할 시기를 그동안 기다려왔다는 것이다. 자르갈은 이승재에게 당신 씨를 잘 받아들인 모양이야. 라며 애정 어린 농담을 던졌다. 이승재는 깜짝 놀라 내가 정말 아버지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이가 많아 확률이 낮을 것이라 여겼는데 자연의 신비 앞에 인간의 계산은 무용지물인 셈이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오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다. 오윤은 장난스럽게 나도 혹시 임신 아닐까? 라며 웃었는데 노파가 확인해 보니 진짜 임신이었다. 이럴 수가. 이승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불과 보름 사이에 자르갈과 오윤이 각각 임신이 확인된 것이다. 자매는 배를 어루만지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가문의 경사가 터진 것이다. 막내 날인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 뒤쯤 임신이 확인되었다. 세 자매가 모두 연달아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승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50대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아니라 세 자매의 아이를 모두 갖게 하다니. 자매가 이건 기적이야.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3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라며 소를 잡아 파티를 열었다. 원로 노인들이 오랜만에 이런 전성기가 오겠군. 이라고 즐거워했다. 이승재는 세상의 주목이 자신에게 쏠린 듯 어색했지만 동시에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결국 내가 이 부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셈이구나. 임신 초기에는 자매 모두 입덧이나 피로, 어지러움 등을 겪었다. 이승재는 나름대로 세심히 챙겼다. 각종 일거리를 줄이고 자매가 식사에 불편함이 없게 노력했고 마을 노인들이 알려주는 태교법을 따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도시 병원이 아니라 오지 마을 환경에서 임신부 셋이 동시에 산전 관리를 받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곳은 오랫동안 외부 의료 없이도 출산해온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노파들이 수십 년간 아이를 받아준 경험자이기에 큰 탈 없이 해낼 수 있다는 낙천적 믿음이 있었다. 자매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다소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한 듯 보였다. 이제 곧 우리에게도 아기가 생긴다니라고 셋이 둥그렇게 모여 매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승재는 밤마다 세 자매와 대화하다 보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즐겁고 설레면서도 내가 정말 이곳에서 평생 살게 될까? 하는 의문이 계속 올라왔다. 자매는 꼭 영원히 남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 몇 년은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 혼자 감당하려니 벅찰 거야. 라고 솔직히 요청했다. 나린이 처음에 당신 떠날 수 있다 했지만 사실은 3명 다 당신이 마을에 남았으면 해. 라고 수줍게 말할 땐 이승재도 흔들렸다. 알겠어. 당분간은 절대 안 떠나. 라고 약속하게 되었다. 며칠이 또 흘러 자르갈과 오윤, 나린이 각각 45개월 차를 넘길 무렵 마을에 한 차례 모래폭풍 같은 자연재해가 찾아왔다. 게르가 흔들리고 가축이 놀라 뛰어나갔다. 자매는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그 난리통을 견뎌야 했다. 이승재가 재빨리 차를 몰아 염소나 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게르 주변에 굴러온 돌을 치우며 소방 작전 같은 걸 펼쳤다.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넘어갔지만 자매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놀랐다. 그날 밤 셋은 동시에 이승재 품에 안겨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이승재는 내가 지켜줄게. 세상 어떤 상황이 와도 노력해볼게. 라며 자매를 달랬다. 세 사람의 뱃속에 각각 아이가 있기에 더욱 소중하게 생각했다. 마을 전체도 그를 의지하는 모습이 뚜렷해졌다. 마침내 출산일이 가까워졌다. 먼저 자르갈이 배가 한껏 커진 상태에서 진통을 느꼈고 간단한 조산 방식으로 노파들이 게르 안에서 준비했다. 이승재는 긴장으로 손발이 떨렸지만 자르갈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걸 보며 뭔가 내가 해줄 수 없을까 하는 절실함을 느꼈다. 다행히 수십 년 노하우가 있는 노파들이 잘 이끌었고 몇 시간 뒤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 태어났다. 자르갈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희미하게 웃었다. 이승재도 눈가가 뜨거워져 말을 잇지 못했다. 어쩌면 한국에서 한 번 겪은 적 있는 출산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여인과 낳은 아이였다. 한없이 작고 신비로운 생명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오윤이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아이를 낳았다. 활달한 그녀답게 진통 중에도 살려줘 아이고 죽겠다라고 농담을 섞어 사람들을 웃게 했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력을 거의 잃었지만 아기 울음소리에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내 아기라니 믿기지 않아. 오윤은 아이 손가락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이승재는 이번에도 곁에서 조마조마 지켜보다가 무사히 끝났을 때 다리가 풀릴 뻔했다. 마지막으로 막내 나린이 출산했다.
3달간 시간차를 두고 3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나리는 워낙 말수가 적어 진통 중에도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숨죽여 눈물을 흘렸고 노파들이 더 힘을 내야 해. 울지 말고 힘줘. 라고 할 때마다 묵묵히 따라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나리는 아이를 껴안고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 이승재는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 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결국 3자매가 순차적으로 각자 아기를 낳았다. 모두 다른 시점이지만 불과 서너 달 사이에 벌어진 연쇄 출산이었다. 마을은 열광에 가까울 정도로 기뻐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3명의 아기가 탄생한 건 매우 드문 일이고 미래 세대가 풍성해졌다는 의미였다. 가문의 명맥이 단단해졌다고들 축하했다. 이승재는 아버지가 된 기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솔직히 한 명도 아닌 3 아기를 양육한다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자매들이 서로 합심하고 마을 공동체가 도와주니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매일 아기 울음소리에 새벽잠을 설치면서도 귀엽게 젖을 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피곤이 싹 가셨다. 이제 3자매와 이승재는 같은 게르에서 살면서 아이 셋을 함께 돌봤다. 밤마다 아기가 돌아가며 깨니 자매 셋이 교대로 번갈아 한 아기를 보기도 하고 가끔 이승재가 한두 명을 안아 달래기도 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엄두도 못 낼 혼돈의 상황이지만 이곳은 한 게르에 여러 명이 사는 게 흔하고 가문 전체가 육아를 같이 하니 덜 힘들었다. 자연히 이승재도 아침 일찍부터 분주해졌다. 자매가 아기에게 젖을 줄 동안 그는 마을 밖으로 나가 장작을 패거나 가축을 돌보기도 했다. 이승재가 돌아오면 자매들은 고생했어. 우리 아기들 오늘 상태는 이렇고 저렇고 하며 보고를 했다. 마을 노인들은 틈틈이 와서 아기 건강한지 보자고 확인했고 이승재에게 정말 훌륭한 남자다.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라고 칭찬했다. 오유는 한 번씩 케이팝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이를 재우기도 했다. 자르갈은 나이답게 육아에 있어서도 책임감 있게 계획을 세우며 좀 더 컸을 때 옷을 어떻게 마련하지? 라거나 우유나 분유 같은 건 어떻게 구하지? 를 고민했다. 나리는 말없이 조용히 아기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이승재에게 이렇게 가문에 아이를 안겨줘서 고맙다고 작게 속삭이곤 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이승재는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다. 한국에서의 이혼과 상처, 무기력증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가족을 꾸렸다. 게다가 3 아기가 동시에 그의 씨앗으로 탄생했으니 한 번도 상상 못했던 대가족의 중심이 된 셈이다. 문득 문명이 그리울 때도 있었다. 한국 음식이나 편한 샤워 시설, 인터넷 연결 등이 떠올랐지만 자매와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면 그 아쉬움이 희미해졌다. 게다가 여기서라면 치열한 경쟁도 돈 걱정도 회사 상사도 없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과 자연재해 위험은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함이 있었다. 3 아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매도 산후 회복이 이루어지자 이승재는 본격적으로 장기 거취에 대해 자매와 상의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면 교육이나 여러 면에서 도시 생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다. 오유는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나도 도시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아이들한테 글도 가르치고 싶다. 자르갈은 신중한 태도로 우리 마을엔 학교가 없고 병원도 없으니 어느 시점에는 도시나 적어도 읍내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고 동의했다. 나린도 작게 끄덕였다. 다만 문제는 돈과 법적 문제다. 몽골 내에서만 움직여도 울란바토르 가서 집이나 방을 구해야 하고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테다. 게다가 이승재가 한국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나
자매의 비자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자르갈은 원한다면 당신과 함께 외국에도 가보고 싶지만 3명이 동시에 가야 하잖아. 아이들도 3명이고. 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승재는 아직 결단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선 여기서 애들이 좀 더 자라고 조금 커서 이동이 가능해지면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 부분 준비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몽골 도시에서 먼저 살아볼 수도 있고, 라고 제안했다. 자매는 모두 그 의견에 공감했다. 마을 원로들도 너희가 아이들 키우는데 불편해지면 알아서 도시로 떠나도 된다. 우리는 너희가 남아주면 좋겠지만, 이라며 자유를 보장했다. 이승재는 그 말에 약간 감동했고 한편으론 미안함도 느꼈다. 자신이 언젠가 떠나도 그들은 괜찮을까? 하지만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부 남자가 들러 아이만 남기고 떠나는 걸 겪어왔으니 적응력이 있는 듯 보였다. 결국 이승재와 세 자매 그리고 세 아기는 한 지붕에서 대가족으로 살면서 마을 공동체 생활을 이어갔다. 아기들이 돌 무렵부터 더 시끄럽고 번잡해졌지만 자매가 돌아가며 돌보는 모습을 보면 이승재는 행복함을 느꼈다. 한국에서 이룰 수 없었던 평온한 가정의 단란함이 여기에 있었다. 요즘은 가끔 SUV를 몰아 도시 근처까지 나가보거나 최소한 읍내 병원을 찾아 예방접종을 해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자매와 아이 셋이 동행하니 차 안이 북적였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한 아버지가 한꺼번에 세 아기를 신기하군요. 라며 웃었다. 이승재는 언어가 서툴지만 자매가 통역하니 대충 소통이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외부 문명과도 교류했다. 마을에서도 아기가 셋이나 태어나니 활기가 넘쳤다. 어른들은 오랜만에 매일 울음소리를 듣고 집안이 가득 찬 것 같다. 며 흡족해했다. 이승재도 스스럼 없이 마을 남성 몇 명과 술을 주고받으며 농담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단 며칠간 머물다 떠나는 여행자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구성원 같은 느낌이었다. 가끔 밤에 게르 앞에서 불을 피우고 별을 올려다보며 이승재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들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구나. 한국에서 예상도 못한 인생이다. 자매가 번갈아 다가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르갈은 의젓하게 계획을 세우고 오유는 밝은 장난스러운 말을 건네며 나리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 무언가 따뜻한 공동체적 사랑을 만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이후로 몇 년이 흐른다고 치자. 아기들이 자라 걸음마를 떼고 삼촌 이모처럼 마을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받는다. 자르갈과 오윤, 나리는 각각 아이에게 조금씩 다른 스타일로 양육을 시도하지만 모두를 함께 돌보는 공동 육아 형식이라 서열이나 질투가 크게 일지 않는다. 이승재는 자매와 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려 노력한다. 아이들이 아빠를 3명 동시에 부르는 장면은 장관이다. 마을에선 언제나 일손이 부족해 이승재는 계속 열심히 일했다. 염소나 말이 도망치면 SUV로 쫓아가서 태워오고 우물에 문제가 생기면 삽을 들고 나가고 한밤에 폭우가 쏟아지면 게르 주위를 둘러보며 안전을 살피곤 했다. 불편한 점도 많지만 한국의 빽빽한 도시에선 느낄 수 없었던 넓은 자유와 호흡이 있었다. 자매는 당신이 있어 든든하다. 며 고마워했다. 이따금 떠오르는 도시 생활 그리고 한국. 이승재는 언젠가 아이를 더 큰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다. 자매도 호기심이 가득해 도시나 외국 문물을 접해보고 싶어 했다. 몇 차례 언급했지만 지금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자매도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해 시기를 늦추고 있을 뿐이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진지하게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나
한국 도시로 이주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계획이다. 물론 그때가 되면 마을 어른들이 아쉬워하겠지만 이승재와 자매는 아이의 미래를 우선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세상은 넓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필요하니까. 다만 완전히 이곳을 버리진 않을 것이다. 나중에라도 돌아와 뿌리를 잇거나 방학 때마다 방문하는 식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싶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50대 한국 남성이 몽골 오지 부족에서 세 자매와 함께 특별한 가정을 이루어 3명의 아이를 낳고 기르는 흐름을 그린다. 이 남자는 한국에서 이혼과 불우한 환경을 겪었으나 우연히 만나게 된 이 부족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간다. 사회 통념상 쉽지 않은 일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상의 부족에서는 남성 인구가 적고 외부인과 결합해 아이를 낳는 풍습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이승재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했기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말을 맺는다. 자매의 입장에서는 외지인 남성을 통해 가문을 잇고 남아서 함께해주면 더없이 좋으며 만약 떠난다 해도 아이를 공동체가 잘 키울 준비가 되어 있다. 세 자매 모두 아버지가 다른 아이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공동체성을 지닌 아이를 얻고 싶어 했다. 이승재가 고민 끝에 수용하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언젠가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몽골 도심에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혹은 이오지에서 삶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그 선택은 미래의 몫이다. 확실한 건 현재 이 순간만은 게르 안에 한 가정으로 모여 앉아 웃고 떠들고 아기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쳐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승재는 어느 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생각한다. 인생이 이렇게 전개되다니.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와 새로운 사랑, 그리고 책임감을 동시에 얻게 되었군. 거친 바람에도 세 자매가 옆에 있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게르 안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식처처럼 느껴진다. 요란하고 복잡한 문명은 멀리서 잊힌 듯하고 이곳 몽골의 대지와 바람은 그를 품어준다. 때로는 돌아갈 곳이 없어 막막했던 이승재지만 이제는 적어도 이곳에서 가족이라 부를 3명의 아내와 3명의 자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며 새로운 책임감과 희망이 생긴다. 이 가문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것이고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오지는 그들을 보듬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승재 자신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행복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들 모두가 도시로 떠나든 한국에 가든 혹은 영원히 초원에 남아 사느냐는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삶이라는 건 늘 예측 불가능한 길을 걸어가는 법. 중요한 건 현재의 진심과 유대다. 이승재와 세 자매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서로에게 깊이 뿌리 내렸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가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몽골 오지에는 사계절이 거칠게 흐른다. 겨울이 되면 영하 수십 도에 이르기도 하고 여름이면 열기와 모래바람이 몰아친다. 그 속에서 유목민들은 적응하며 살아왔다. 마찬가지로 이승재와 세 자매 그리고 아이들은 앞으로 숱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연재해가 덮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서로 손을 맞잡고 이겨낼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몽골 부족의 관습과 공동체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말이다. 이제 게르 안에서 새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고 자매가 분주히 움직여 달래자 이승재도 일어나 돕는다. 오윤이 오늘은 내가 업을 테니 당신은 날인 아기 달래줘. 라고 외치면 자르갈은 나는 식사 준비를 할게. 라고 말한다.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소란스럽지만 따뜻한 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다. 거기에는 한국에서 정상 가족이라 일컫는 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진심이 가득하다. 삶은 이렇게 흘러간다. 몽골의 끝없는 초원 저편에는 노을이 깔리고 밤이면 반짝이는 별이 온 하늘을 뒤덮는다. 그 아래 작은 불빛을 밝힌 게르 안에는 한때 고립감에 빠져 있던 50대 남성과 가문을 지켜야 하는 세 젊은 자매,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나온 3명의 아기가 있다. 언뜻 기묘해 보이는 이 가족은 사실 서로에게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아직 결말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마 이 가족은 많은 이야기와 선택을 거쳐갈 것이다. 하지만 이승재가 깨달은 건 하나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과 연대를 이룰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 세 자매와의 만남은 그가 찾아 헤맨 자유와 또 다른 형태의 책임, 그리고 사랑을 모두 안겨주었다. 그 자체로 그의 후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방문으로 시작된 파격적인 관계는 결국 몽골 오지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다. 세 자매는 각각 자신의 아이를 낳아 가문을 잇는 데 성공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했다. 이승재도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조금씩 이 땅에 뿌리 내렸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아이들이 자라서 더 넓은 세상을 보러 떠난다 해도 초원과 게르 그리고 세 자매가 쌓아둔 정성은 변치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승재는 훗날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주변인들이 말도 안 돼. 한 남자가 세 자매와 아이를 낳았다고 라며 놀랄지 몰라도 인생이란 늘 예측 불가능한 모험 아니겠는가. 지금 이 순간 초원에선 별이 반짝이고 게르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인생이 그 이상 더 바랄 게 있을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